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코팬입니다. 베를린 근처의 작은 도시 데사우에서 인사드립니다. 데사우란 이름은 아주 낯선 분들이 많아도 여기 있었던 전설적인 예술학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술이나 건축 이쪽으로 한 발짝 발을 담궜다면 훨씬 더 많이 들어봤을 그리고 익숙할 이름이고요. 저는 이번 비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우하우스 예술학교 건물과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살았던 마이스터하우스를 구경해 볼 건데요. 비디오 시작하기에 앞서 정확하게 바우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어떤 영향을 세계에 줬는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는 20세기 초반에 독일에 세워졌던 종합예술학교입니다. 조각, 회화, 공예, 사진 등을 어우르는, 또 건축은 그런 예술들을 모은 종합예술로 취급받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미라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게 아닌 예술과 산업, 공업을 접목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바이마르에서 세워졌습니다. 이후 1925년 데사우로 와서 1932년까지 7년간 활동하다 이후 베를린으로 이전해 1933년 고작 1년 만에 나치의 강압 아래 폐교되었고요. 정확한 활동 기간은 1919년부터 1933년 14년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서 나온 디자인과 이념은 이후 세계를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극도로 효율적인 아름다움이겠죠.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빼고 남은 게 가장 아름답다. 그 전 세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 아르누보를 봐도 여러가지 아름다운 장식과 조형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우하우스가 제창한 국제주의,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그런 것들이 극도로 배제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실내 공간, 가구의 측면으로 들어가면요, 기존의 의자는 대개 나무였습니다. 돌보다 가볍고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들던 구시대의 생산 구조를 가진 상품이었어요. 이게 바우하우스의 마르셀 브로이어가 1928년에 디자인한 B33 통칭 체스카 의자입니다. 강철 파이프를 주 재료로 사용해 대량 생산에 적합한, 또 그 강철의 힘을 이용한 심플한 캔틸레버 구조. 지금 시대에는 어디선가 많이 본 흔한 의자지만 그게 오히려 이 의자의 디자인의 힘을 증명하는 거예요. 독일의 전설적인 건축가 말터 그로피우스가 초대 교장, 그리고 루트비 미스 반데어로헤가 3대 교장. 이 두 명은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프랑스의 르 코르비지에와 더불어 근대 건축의 4대 거장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 외에도 추상미술의 창시자 바실리 칸디스키와 헝가리의 예술가 라슬로 모홀리나기가 바우하우스의 선생이었고요. 더 있지만 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만 해도 이름값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효율적이고 산업적이고 미니멀하기까지 한 기하학적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것, 꼽아보라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장 우리 주머니에 있는 애플입니다. 현재 애플 디자인의 기초를 잡은 조나선 아이브, 아이맥 G3, 아이팟 미니,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디자인했는데요. 이 조나선 아이브가 롤모델로 삼은 디자이너가 디터 람스예요. 이게 디터 람스와 그가 일한 브라운의 제품들인데요. 정말 세련됐죠. 지금 시간으로 보면 50년 전인데. 또 디터 람스는 바우하우스와도 몇십 년 격차를 두고 활동한 후대의 사람이고, 직접적으로 바우하우스에서 학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충분히 받고 그 디자인을 현실 산업계에 구체화한 사람이죠. 어딜 가나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속에도 이 바우하우스의 이념이 내려오고 있는 셈입니다. 또 발터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데어로헤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각각 하버드 건축학장, 시카고의 아머 공과대학 건축대학 학장을 맡으며 후신들을 양성했고, 또 그 둘 외에도 이 바우하우스 예술학교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담은 교육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게 활동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시대를 뛰어넘은 이념을 추구한 그 바우하우스에 와 있는 것이고요. 이 폰트 보세요. 예술이에요. 되게 기하학적으로 곡선적으로, 솔직히 지금
이제 뭐 되게 트렌디한 카페 이런 폰트를 박아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텐데 이게 무려 1920~30년대에 나온 폰트라는 거. 뉴욕의 유명한 마철루,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각각 1930년, 31년에 완공됐습니다. 이 세련된 바우하우스가 그 높은 빌딩보다 몇 년 형인 셈이죠. 근데 우린 뉴욕에 가서 그런 크라이슬러 빌딩이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서 와, 그때 미국이 뭐 기술력이 대단했구나, 그 시대 당시에 그리고 돈이 많았구나 이 생각을 하지. 와, 이 빌딩이 지금 똑같이 다시 지어줘도 엄청나게 멋있겠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이 바우하우스 빌딩은 그냥 진짜 뭐 지금 디자인이라고 어디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오, 여기 안쪽에 6시까지 운영하는 카페도 있네요. 이따 가봐야겠어요. 빵이랑 뭐 마셔야지. 여기는 학생들이 살았던 거주동이라고 해요. 발코니가 나와있죠. 아틀리에라고 부르는데 너무 예뻐. 아마 닫혀져 있는 이유라고 하면은 여기도 실제로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가? 커튼이 몇 개는 켜지고 몇 개는 쳐지고 어떤 거는 없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가 없겠죠. 꽉 닫혀있는 주거동. 맞은편에 보이는 이 빌딩 딱 봐도 엄청 깔끔하게 지어졌죠. 여기 이 유리 커튼 빌딩도 그렇고. 근데 분명 이 두 빌딩 모두 세워진 지 20년도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년 되는 바우하우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전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하늘에서 본 구조도가 있고요. 이런 디오라마도 있는데, 네, 이게 끝이었습니다. 약간 좀 벙찐 느낌? 뭔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기대한 바우하우스 전시장이 아닌데? 와, 대박. 의자가 그냥 쉬는 용도를 비트해준 의자가 바실리 의자입니다. 칸딘스키가 처음에 이걸 사용해보고 되게 호평을 내려서 그 다음부터 유행했다고 하는 그 바실리 의자, 바실리 칸딘스키. 이런 느낌이었구나. 제가 엄청 오랫동안 상상해왔었거든요. 지렸다. 그 다음 전시장은 아예 바우하우스에 관련된 게 아니었고요. 나온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막혀있어. 여기도 못 가고. 하긴 실제로 지금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니까. 여기는 아까 봤었던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여기서 100년 전에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 놀고 싶다 이 생각? 그것보다는 더 열정적이었겠죠. 1926년에 회계 격리 사무실로 사용되던 곳. 열어도 되나? 안 되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쇠사슬을 돌려서 위쪽 창문을 개폐하는 기계 장치를 마련했네요. 이렇게 빡빡빡.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이라고, 계단이라고, 중앙 계단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하지만 100년 전의 작품이라는 거, 시대상을 감안하면은 정말 세련됐어요. 이 계단도. 여기서 제일 되게 저한테 와닿는 부분은 바우하우스가 데사우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바이바르에서 먼저 생겼다가 기본적인 인력 풀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전해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에 들어와서 입주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학교를 만들어낸 거죠.
뒤에 보이는 지금 들어갈 수 없지만 의자는 아까 바실레 의자를 디자인했던 정말 전설적인 디자이너 마르셀 브로이어가 만든 거고, 여기에 조명 시스템은 또 여기에 선생이었던 뭐 홀리나기. 이 사람 발음이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헷갈리긴 해요. 진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 학교물에 학원물에 로망이 넘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막 개교했을 당시의 바우하우스, 뭐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나치에 의해서 폐쇄되고 난 다음 베를린으로 옮겨갔다가 폐쇄되고 난 다음 여기 정확하게 나친 것 같아요. 여기 팔 완장에 있어. 그리고 독수리도 달려있고 끔찍해. 좀 많이 부서진 모습. 전쟁 때 소련한테 폭탄을 맞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가사 공장으로, 가사 학교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동독 시절에는. 당연히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방치되고 하다가 86년에 어느 정도 복구를 끝내고 2003년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바우하우스 건축에 사용됐던 자재들을 전시했습니다. 마이스터들은 좀 좋은 욕조를 쓰셨네요. 서민용 아파트 욕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주 약간 실망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전시물에 관해서 바우하우스에 대한 전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주제를 가진 다른 미술관에 온 그런 느낌. 저는 여기서 만들어진 작품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서술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좀 다른 것들이었네요. 약간 아쉽게도. 그 예술적인 작품들은 기념품 샵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미쳤다. 너무 깔끔해. 다른 거는 몰라도 기념품, 여기서는 베를린이나 독일 다른 장소 몰라도 여기서 기념품 하나 안 사가면 되게 후회할 것 같아서 20달러짜리, 20유로짜리 하나 사기로 합니다. 돈 받침대도 몬드리안이야. 예. 너무 심플한 화장실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코너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성별 표시가 없어요. 문도 안 열려요. 딱 봐도 일반 문이 아니죠. 근데 이게 화장실 표시, 이게 끝이라는 거. 구별이 가나요? 너무 심플하다. 구조는 혁신적입니다. 밑으로 물이 나오고 옆에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out of order. 그 방금 봤었던 욕조 있죠? 그 서민용 아파트로 지어진 데 철제 욕조. 여기 사는 선생님들을 고급 욕조, 바로 여기가 그 고급 욕조들이 설치되어 있던 마이스터 하우스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살려고 지은 집. 여기에는 집이 총 4개가 있는데 재밌게도 제일 큰 쪽 안쪽 큰 집이 교장 선생님 집이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자그만 집이 교장 선생님 집이었다는 거. 발터 그로피우스 하우스. 제 안에는 그 유명한 추상화의 대가 칸디스키가 살았습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 집은 좀 작은 대신 독채였고, 다른 집은 두세 대가 입주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이스터 하우스. 2022년 경기도 외곽에 그냥
멋진 별장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데 이 건물이 거의 100년 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주세요. 마이스터 하우스도 약간 그래요. 되게 건축적으로 멋있고 내부도 내부도 인상 깊었는데 그로피우스 하우스는 그 교장 선생님이 살던 집은 거의 뭐 반쯤 박물관 수준이고, 두 번째 모홀리나게 하우스도 그로피 하우스보다 좀 나았지만은 사람이 살던 공간을 재현해뒀다기보다는 약간 전시 쪽에 치중한 느낌. 뒤에 세 번째나 네 번째 칸딘스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방도 안 돼 있고요. 이 마이스터 하우스도 바우하우스 빌딩처럼 바우하우스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지었는데 되게 그 느낌이 잘 안 나네요. 주거용으로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제 꾸민 건물을 보는 걸 어땠을까 이걸 기대했는데, 예,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바우하우스 빌딩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나오는 의자인데 저기 뭔가 제 차이가 나요. 뭐야, 아씨, 조금만 더 알아보고 올걸. 아까 제가 못 들어갔던 주거용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접근이 안 됐던 건데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베를린의 호텔보다 훨씬 싼데, 싱글룸 썬데이 일요일에서 목요일 하루 45유로 6만원, 우리나라 모텔 가격. 근데 이 세계 문화 유산에서 잘 수 있다? 물론 내부가 아주 심플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 침대, 옵션,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거, 잠만 재워주는 그런 느낌. 그래도 티셔츠 샀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쉽긴 해요. 바우하우스에서 나온 작품이나 개념 아니면은 여기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고 디테일하게 있지 않은 거. 바우하우스란 이름을 가진 모더니즘 미술관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공간에 세계를 바꿨던 과거의 예술학교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려고요.